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심화반 이제 중반이죠. 제일 큰 녀석 두 개를 그러니까 의파트하고 식파트는 전공자가 아니면 한 번에 하긴 굉장히 힘드세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교육론이나 이제 가족이나 소비 파트는 어려워하신 분도 있긴 하지만 은하식보다는 그래도 조금 할만해요. 나중에 그냥 암기하신 경우도 있긴 하더라도 조금 더 이제 시기하고 의를 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교육론이나 지금부터 한 2달 정도 있고 나중에 이제 문풀할 때 또 한 번 잠깐 짬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의하고 식은 잘 정리를 해두셔야만 안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우린 열심히 했는데 시험 현장 가서 기억이 안 나거나 기억은 나는데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면 굉장히 갑갑하거든요. 그래서 우르르 쾅쾅 날씨가 조금 요란스럽긴 하지만은 그 부분을 그러니까 요란한 게 아니라 오래 이제 기억을 해야 하고 잘 정리해 놔야만 하는 것들을 이제 좀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나머지 달 동안 좀 잘 정리해 주세요. 자, 가정과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교육학을 좀 하셨으면 수월해요. 안 하신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시고 가정과 교육론 쪽을 이제 학부 때 하셨으면은 역시 훨씬 수월하세요. 이거는 실제 수업을 하기 위한 게 가장 크고요. 오늘 이번 주 다음에 다음 주 이번 주 정도에 끝날 것 같긴 한데 이제 교육과정이나 교수 설계 이런 거는 교육학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수업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아요. 이제 실제 수업 모형하고 이제 평가 설계로 들어가시면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진짜 사용하시게 되는 수업 모형들을 그대로 쓰진 않지만 접목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쓰게 되니까 실제 선생님도 수업하고 연관이 많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2차랑도 연결이 되고 당연히 1차에서도 점수 비중이 제일 높죠. 작년에 문제가 쉽게 나와서 정말 좋아하시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 가정과 교육론은 그렇게 공부를 충분히 하시면은 나올 만한 문제가 나왔을 때 감점이 많이 없으세요. 왜냐면 나올 수 있는 전공서가 저희한테는 아직까지 물론 이 책만 쓰시지는 않겠지만 2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해볼만 해요. 해볼만 하고 또 실제 이제 학교 현장에서 많이 수업을 구성하시면서 쓰시기 때문에 응용력이 좋다 보니까 쓰실만 한데 내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변별을 여기서 줄 건지 어디서 줄 건지에 따라서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고 나오긴 하는데 나중에는 이해를 하세요 말씀을 드리지만 나중엔 결국 외우게 되는 영역으로 오늘 조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일정은 25일까지 해서 8번 4주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원래 이제 내일 교육과정이 끝나고 다음 주에 이제 설계 모형이 들어갈 거라고 되어 있지만 흐름상 내일 설계 모형을 조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거에는 없지만 오늘 거에 지금 설계 모형 관련한 거를 안 드렸나요? 오늘 프린트가 교육과정 관련한 요것만 드리고 내일 설계 모형 조금 더 들어간 프린트가 들어갈 거고 그래서 수업 모형이 지금 교수학습이 이렇게 이틀 정도로 되어 있긴 한데 아마 조금 더 커질 수는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수업 모형이 거의 한 2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죠. 그래서 수업 모형을 조금 더 보고 그 다음에 평가 쪽 이렇게 해서 이제 25일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재는 저는 이제 초록색으로 바꾸긴 했어요. 초록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바꿨고 내용에선 변화가 없는데 편집을 바꾸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작년 걸로 이제 진행을 해보니까 페이지가 막 달라져가지고 조금 수정은 했어요. 그래서 예전 거 보시는 선생님들은 그 해당하는 목차를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새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페이지가 아직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페이지를 따라가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쉬운 거는 노란색일 때는 객관식 문제를 많이 넣어주셨는데 얘를 싹 뺐어요. 개정책에는 지금 최근 서술형 문제가 올라가 있고 객관식 문제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노란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최근 서술형을 뽑아 오셔야 되고요. 이 책으로 준비하신 선생님들은 객관식 문제를 뽑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넣지 않으시고 다 넣어주시면 좋은데 일부만 넣어주셔가지고 한 번 더 기출문제 작업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에 이랬는데 바뀌었더라고요. 요구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 군데서 팔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예, 쓰시면 돼요. 이건요. 예. 1%밖에 할인 안 해주긴 하지만은 필요하시면 네. 이 책의 2배죠. 2배인가 2배 더 되나? 꽤 양이 많아요. 예, 교육과정을 꽤 많이 담고 있어서 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저번 주에 시험 봤더니 막 A형 내고 B형은 안 내셔. 그래가지고 어려웠구나. 그래서 네, 아직 2일이 될지 3일이 될지는 결정이 안 났어요. 아마 이제 5월달 저희가 마지막 주 수업을 하면 거의 그 마지막 한 주가 애매하게 남아서 6월 첫 주에 이제 시험을 볼 것 같아요. 네, 꼭 쉽게 낼 테니까. 어려우면 안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되고, 네, 또 이제 합격한 선생님들 오실 수 있는지 그건 또 연락을 드려서 결정이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5월 모의고사 홍보를 이렇게 하고 갈게요. 자, 그럼 이제 요 수업하실 때 준비하실 거는 2015 교육과정은 총론 강론은 제가 동영상 강의로 드릴 거예요. 이거는 한번 뭐 예전에 동영상 강의를 들으셨던 선생님들은 또 들으실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2015 교육과정의 틀이 이렇고 여기서 이거는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원리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라 사실상의 암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 없이 그냥 암기하는 거니까 제가 안 보신 분들만 동영상 강의 올려드릴 테니까 동영상 강의 보시고 이제 그 총론 강론에서 필요한 거 표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개정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걸 쓰시면 돼요. 여기에 2015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쓰시고요. 개정판이 아니라 2009년 거 있는데 나 동영상 강의를 다시 봐야겠다 그러면 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가시면 총론 강론 있죠. 그래서 중학교 정도 거로 하시고 이제 고등학교는 가정과학이 필요하니까 고등학교의 기술적 가정에 들어가시면 그것만 가져다가 이제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만 들으세요. 뭐 이미 들은 거 뭐로 또 들어요.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니신 분들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원래 내일 그 교육과정 강의가 있는데 그걸 여기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동영상을 돌릴게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문제가 네. 둘이 달라요. 둘이 들어가 있는 기출문제 왜 이렇게 빼셨는지 모르겠지만 객관식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객관식 문제를 뽑아 오셔야 되고 서술형 문제 최근 한 4년께 없으면 뽑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있는지 없는지 찾으시고 그러시면 그냥 이미 기출 그 분류하시면서 다 뽑으셨죠? 같이 가지고 와서 그냥 보시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없는 게 있으니까 그걸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신 선생님들은 이 책을 이제 끝까지 볼 거냐, 아니면 이 책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일종의 나중에 암기 내지는 암기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기억용으로 얘를 줄일 거냐, 이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는 이거를 했어요. 요거 챕터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가지신 분이 포함이 돼서 그분은 거기에 해당하는 챕터 하고, 다른 분들은 요거 나눠서 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 선생님들 하실 거면, 이렇게 인원을 봐서 많이 나누면 많이 자를 수 있고요. 저는 가능하면 수업을 듣고 스터디를 하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만 압축하시면 되지 그냥 이거 전체를 압축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나올 법한 데 부분을 압축을 하시고 뭐 그 압축한 자료에다가 필요하신 것들은 덧붙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구성을 해서 이제 요 책하고 가정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까지 포함을 해서 한번 스터디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인강이신 선생님들도 하시면 괜찮긴 해요. 예, 이 책은 어차피 계속 봐야 할 책이니까 뭐 이제 시기나 의처럼 원리가 기억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표현이 기억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필요하시면 좀 정리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일정표에 상세 일정이 아니고 상세 일정 나와 있는 표에 그 제가 이제 가정과 교육 이론하고 그다음에 가정과 뭐 수업에 이제 이론과 실제 그 스터디 하실 때 필요하게 보셔야 할 것들을 같이 정리를 했거든요. 하나는 챕터가 잘못 들어갔구나.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느 것들을 할 건지를 스터디 내에서 결정해서 나누시면 돼요. 이건 정리용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그렇게 많아도 크게 문제는 없고, 선생님들 이제 하시는 것처럼 한번 정리하고 같이 얘기해 볼래? 그러면 인원수가 4명에서 6명 사이가 좋아요.
그냥 나눠서 하실 경우에 많이 포함돼서 하면 좋은데, 스터디도 겸하실 거면은 그때는 사실 인원수가 너무 많으면 말 한마디 하면 30분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좀 한 4명 내외 정도가 제일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꾸려볼게요. 자, 그렇게 들어가고, 이거 말고 이제 여긴 제가 안 드리긴 했구나. 최재현 교수님 책에 또 다른 책이 하나 더 있죠. 수업 실현 책이 하나 더 있어요. 다행히 그 책은 아직까지 출제 문제가 없긴 한데, 그 책은 원하시면 스터디를 하실 수 있긴 하거든요. 정리 스터디를 하실 텐데, 정리해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거기 나온 수업 모형들이 우리가 쓰는 흔한 수업 모형은 아니고, 논문에 나왔던 모형들을 정리해 놨기 때문에 좀 어려우세요. 그래서 원하시면은 뭐 이미 나는 이제 가정과 교육론 이거 이미 정리가 되어 있다. 그러시면 이제 몇 분 구성을 하셔서, 그건 혼자 못 하시니까 몇 분 구성하셔서 이제 가정과 교육 수업 실현과 교수학습과 수업 실현인가 그 책을 하시긴 하는데, 아마 하시면서 궁금증이 많이 생기실 수 있다라는 점만 하나 감안을 하고, 그걸 좀 각오를 하고 스터디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약간 이제 기초 영양학은 스터디가 되는데 21세기 영양학은 스터디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요 가정과 교육론하고 이현수 교수님 책 2권 정도는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정도 이따가 결정을 할게요. 그리고 뭐 이제 혹시라도 아직 가입 안 하셨으면 가정 머스터 카페에 이제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초대 메일을. 근데 한 2주 이내에도 안 오면은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주시면 바로 가입 메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직까지 가입은 되셨는데 수강생으로 안 되신 분들이 계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실명이 아니거나 실명을 알 수 없게 비공개로 해두시거나 그럼 제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바꿔주셔야만 수강생으로 등급이 바뀌죠. 그리고 요즘에 예전 기출문제들은 지금 기출문제 답지가 다시 확인해요. 기출문제 답지가 올라가 있고 혹시 기출문제 답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면 질문을 달아주시면 돼요. 예. 왜 이런 답이 나왔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올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의 기출 문제들은 지금 문제하고 굉장히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 문제의 답안을 찾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별로 없어요. 서술형 문제가 부족한 맥락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비어있는 구멍이 나 있는 문제를 보고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정한 문제들을 지금 저희 스태프분들이 올려주셨으니까 그걸 갖고 공부를 하세요. 이런 주제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의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걸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좋으세요. 그거 보면서 이제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접근하거나 바꿔볼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문제 변형을 혹시 스터디를 하시면 참고를 하셔도 괜찮으세요. 네. 그러니까 너무 옛날 문제에 답이 뭔지 목숨을 거실 필요는 별로 없어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보시면서 이상한 생각 안 드셨어요? 최근 문제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런 부분을 꼭 보시는 좀 안목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교육론 기출 경향은 물론 이제 지금 4페이지, 5페이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를 그리듯이 한번 쭉 보는 건데,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크게 이제 한 묶음으로 봤을 때, 수업 모형들은 선행조직과 협동학습, 실천문제 중심 작년에 한번 안 나왔지만, 프로젝트, 토익버 역할로 PBA 이런 것들. 이런 수업 모형들이 여기 나왔다는 건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번 이상씩 반복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들이 수업 모형들이 주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보통 한 2문제 나오죠. 그 다음 평가. 최근에 이제 평가가 어렵지는 않지만 반복적으로 등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형이나 특히 수행평가 종류, 성취 기준, 문항의 유형, 평정 오류라든가 이원 목적 분리표, 평가 문항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 양호도 해서 많이 나와요. 다행히 아직 안 어려워요. 평가가 다행히 지금 일반 평가, 교육학에서는 평가하고 크게 차이가 나질 않아요. 다행인 거예요, 지금요. 그게 어려워지면은 상당히 힘들어져요, 선생님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가 다행히 어려운 수준까지 가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가지 교수학습하고 평가 가장 큰 줄기죠. 아시죠? 그래서
이 교과교육론 책에서 다른 거 다 빼더라도 교수학 수학 평가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냥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이제 그거 외에 이제 한 개씩 나오는 경우가 이제 뭐 교육과정 유형 계속 보빗게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교수 설계는 매해 나오지는 않아요. 나오는 해도 있고 좀 떨어졌다 나오는 해도 있고 한데 교수 설계 모형이 나오면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교육학에서 많이 하셨지만 이게 전공으로 접목이 되면 어려우신가 봐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일단 우리 전공서에 있는 거 볼 거고요. 기타 이제 학습 목표의 뭐 분류라든가 쓰는 거, 뭐 발문, 뭐 장학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규칙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객관식 문제일 때 나왔던 거, 뭐 자기주도적, 자원 기반, 뭐 피아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스폴빔 해서 이제 교육과정 평가 모형도 나오고, 그 다음에 타일러도 옛날에 문제 한번 나오지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간에 뭐 이제 그 학습 목표라든가 비지시적 수업 이거 나중에 보시면 로저스 거 나올 거예요. 이게 교육학의 그 분위기가 있어요. 교육학에서 막 자원 기반 학습이 막 나오면 우리 쪽에도 객관식이 더 하고 나오지만 그 다음에 안 나와요. 객관식 문제를 보실 때 혹은 옛날 서술형 문제를 보실 때 얘가 나왔으니까 또 본다가 아니라 지금의 교육론 분위기에 맞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의 그 문항수 하면 한 5문항, 논술 10점짜리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이 한 2개 내지 3개. 그 다음에 이제 기입형이 하나. 교육과정까지 하면은 이제 5문항에 6문항 정도가 되죠.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 교육과정 빼고 나면은 그 5문항 정도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때 굳이 여기다 나눌 가능성이 별로가 없는 거예요. 물어야 할 것들이 큰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객관식 문제 보실 때 여기 나와 있는 객관식 문제는 옛날 서술형에는 너무 많이 시간을 두지 마세요. 일단 가정과 교육론 책에서 설명이 되지 않는 답안이라면 안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일단 그렇게 걸러내셔도 돼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되고, 프린트 4페이지, 지금 4페이지, 5페이지 프린트에 있지만, 그러니까 5페이지에 있는 거는 상당히 이제 옛날 게 돼버린 거죠. 그럼 4페이지에 있는 거는 최근에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들인데, 뭐 보시는 것처럼 가정 철학 혹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데서 보빗 보이고 행동체계 보이고 또 16년에 또 브라운의 3가지 행동체계 옆에 보빗, 그 밑에 보빗, 그 밑에 보빗, 그 밑에 또 3가지 행동체계 이렇게 뭐 3가지 행동체계 보빗이 계속해. 너무 많이 내는 걸 낼 정도로 계속 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다들 그러시잖아요. 올해 나왔으면 내년에 안 나올 거야. 예. 많이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뭐 식파트에서 작년에 산화 문제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올 거야. 보통 그게 맞아요. 나왔던 주제가 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다른 주제를 다뤄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계속 얘만 내요. 선생님들이 설마 또 내겠어? 막판에 안 해요. 나왔어. 그랬는데 설게 이제 기억이 나면은 많이 아쉬운 거예요. 근데 설계 기억이 나더라도 핵심 키워드가 있으면 사실은 맞게 돼요. 선생님들 생각보다 여기 후하게 채점이 되니까 이제 기억나시는 걸 충실하게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기억조차 안 나면 이제 아예 손을 못 대고 그냥 다른 거 넘어가시는 부분이 여기예요. 그럼 또 나올까요? 그러면 뭐 제가 내는 게 아니니까 알 수는 없지만 참 집요하게 내고 있어요. 3가지 행동체계 보빗, 3가지 행동체계 보빗 이렇게. 최근에 그래요. 이렇게 말해놓고 또 이제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 다른 게 뭐가 나올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뭐 보면은 2011년도 거 보면 브라운이라는 또 사람이 나오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들어갈 교수 설계, 내일 끝자락에 들어갈 텐데 교수 설계를 보시면은 2005년도는 2005년 5페이지의 걸 보시면 매체 쪽하고 목표가 좀 많이 나왔죠. 뜨문뜨문 나와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4페이지에 보면은 설계 쪽 모형이 조금 이제 눈에 보여. AD도 있었고, 재작년에 그 2년 전에 또 악스, 그 전에 디겐캐리, 그 다음에 어셔 모형 있고, 또 가네아 브릭스 해서, 그니까 2017년 문제가 이제 어셔는 반복이었고, ADDI는 모든 전공에서 많이 나오는 설계 모형이에요. ADDI, 디겐캐리 이런 거는 가네에는 정말 모든 과외에 다 나오는 주제인데 우리 쪽에선 잘 안 나오다 작년에 이제 에디가 어시와 같이 섞여 나왔죠. 얘가 논술 문제 쪽에 연결되어 나와서 조금 어려웠죠. 아, 논술이었나? 5점짜리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육론 배점이 이제 기입형 2점짜리가 아닌 경우에는 한 4점만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제가 2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2가지 요소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반점을 맞으시는, 그러니까 4점이면 2점 맞고 이제 2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디겐 캐리까지 나와서 안 나온 교수 설계 모형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모형이 하나 있긴 한데, 예, 요즘 잘 안 쓰는 모형 하나 있어요. 그것 빼고는 사실은 꽤 많이 나와 있는 상태가 되죠. 그 다음 매체하고 모표는 굉장히 심플해요. 매체는 뭐 저희 그 4월에 시험 봤잖아요. 대일의 경험의 원추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고, 학습 목표는 블룸 이상을 벗어나기 힘든 그런 양상이어서 나오면은 사실 거의 다 맞으세요. 아주 어렵게 공부하실 건 아니에요, 이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과정하고 철학 파트 하나, 설계 파트 하나, 이렇게 2가지가 보통 철학 파트하고 교육과정 파트는 보통 쉬우면 기입으로 2점, 아니면 논술형에게 부분 점수로도 들어가니까 같이 보시고요. 자, 수업 모형에서는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워하실 때가 이제 실천적 문제 중심 모형이 나왔다 그러면 손을 놓으세요. 나중에 그냥 외운다고 하시긴 하는데, 외워서 쓰는 답변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썩 좋진 않아요. 왜냐면은 감점 요인들이 조금씩 보여서 그게 조금 아쉬운데, 지금 2017년, 2016년 연속으로 나오고 작년에 안 나온 거. 그래서 작년이 쉬웠던 거예요. 작년에 얘가 안 나오고 직소하고 직소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연결한 문제가 10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10점을 다 가져갔어요. 공부하신 분들은. 그러면 뭐 만약에 실천적 추론과정 모형이 나왔으면 10점을 다 놓고 갔을 텐데 다 가져갔으니 그 점수가 확 올라가죠. 다른 부분도 그런데 교육론 부분에서 이 실천적 추론과정 혹은 실천적 문제 중심이 안 나오기 굉장히 컸던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까지 준비하면 수업 모형에서는 웬만큼 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소도 2014년 나온 게 작년에 한번 나오고, 토익법 뜨문뜨문 프로젝트, 그다음 기타 이제 작년 프로젝트, 그 작년에 PBL 나올 때 어려워하셨고요. 그 전에 또 오슈벨도 좀 어려워하셨어요. 선생님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수업 모형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단계는 알겠는데 이게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이게 이렇게 펼쳐지는지에 대한 감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 스터디를 하시면서 지도안을 작성하시면 이제 은연중에 이런 걸 한 번씩 집어넣어서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이게 어떻게 실제 수업이 이루어질지가 잘 보이실 수 있죠. 이런 정도가 있고, 평가는 지금 일반이라고 한 게 지금 거의 한 연속 한 5년 정도 나오죠. 거의 다 타당도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아요. 타당도나 이제 평가자 간의 신뢰도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수행평가가 늘어나면서 생긴 현상이에요. 우리 전공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전공도 이걸 굉장히 많이 물어요. 그래서 나왔던 게 지금 많이 반복이 되는 양상이 있고요. 수행평가가 쭉 나오다가 지금 수행평가가 2013년도까지 계속 객관식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다가 서술형이 되면서 뚝 끊어졌어요. 근데 이제 2017년에 루브릭, 뭐 논술형, 그 다음에 작년에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는 쉬워요. 다행히. 아직까지 다행히 쉬워요. 이게 어떤 흐름이냐면 나중에 이제 이쪽 5페이지에 있는 걸 보시면 수행평가라고 하는 평가 방식이 등장한 게 2002년 프린트 5페이지에 보시면 수행평가에 우리 쪽에 처음 나온 게 바로 2002년이에요. 그때가 바로 교육학부터 해서 수행평가라는 걸 소개하기 시작한 해예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객관식 문제가 있는데 수행평가는 이런 거야 라면서 소개를 하면서 쭉 한 5년간 계속 나왔죠. 모든 전공이 이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행평가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니까 객관식 시기가 돼선 얘가 다른 전공은 나오는데 우리는 조금 잠잠하다가 이제 서술형으로 다시 바뀌고 나니까 예전에 있던 형식의 문제들이 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다행히 초창기예요. 근데 얘는 이제 계속 서술형 문제로 평가가 쌓이면, 수행평가가 쌓이면 쉬워지기보다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공부를 하긴 하는데 지금 초창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기출 경향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들어갈 파트가 쉽진 않아요.
쉽지는 않고, 나오는 건 뻔해요. 나오는 건 뻔해서 저거 다 건너뛰고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러기 조금, 전반적으로 한번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으니까, 전체 내용을 보면, 이제 가정과 교육론 책은 이렇게 챕터는 6개. 뭐 누가 보더라도 얘가 제일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문제가 나쁜 문제가 아니라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2개. 예. 서술형에서 하나, 논술에서 하나. 그러니까 교수학습 방법 쪽을 논술 문제에 넣는 이유가 평가적으로 교수학습 방법 쪽을 내면, 그러니까 평가 쪽으로 논술 문제를 내면 채점이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쓰시는 분도 제가 이제 논술 문제에다가 평가 넣어드리면은 그걸 비우세요. 못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채점자가 힘드니까 잘 안 내요. 여긴 거의 다 수업 모형이에요. 수업 모형에다가 뭐 교수 설계나 혹은 뭐 철학이나 뭐 교육과정이나 이렇게 약간씩 한 2, 3점이 이제 같이 양념이 되죠. 그렇게 하나 내고 서술형이나 이제 기입형이 하나 내고.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한 12점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12에서 14점. 큰 녀석이죠, 이 녀석이.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해야 돼요. 내가 가정과 교육론 다 못하더라도 꼭 하나 건지겠다. 그럼 이 챕터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보다는 좀 덜하긴 하지만 최근에 조금씩 서서히 어려워지고 있는 게 평가. 예, 최근 2년에서 너무 쉬운 문제, 루브릭 쓰고 뭐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쉬웠지만 거기다 루브릭을 쓰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또 준비가 안 된 영역이기도 해요. 여기가 평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이제 오늘 살짝 들어갈 수도 있는데 보빗의 교육과정 계속 보빗 나왔죠. 지금 한 5년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얘도 매일 나오니까 보고 가야죠. 그 다음에 요거에 연결해서 나오는 게 이제 하버마스나 뭐 이제 3가지 행동체계나 조금 이제 어려운데 기출 문제가 있는 녀석이 바로 오늘 들어가는 챕터 1이에요. 예, 쉽지 않아요. 딱 할 수 있는 것만 요약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전공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주세요. 기타 이제 매체는 너무 쉬워요. 매체 나오기 뻔하고 가정과 교사의 전문성 해서 장학들이 나왔었는데 장학이 이게 아직까지 용어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나중에 최재현 교수님 책하고 이현수 교수님 책을 2개를 같이 보면 이 말이 도대체 뭐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논문마다 개념 정의가 너무 많이 다르고 교육학에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용어로 쓸 수 있다라는 전공서와 논문이 널려 있어요. 지금 한참 용어 정리가 안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기입형은 가능하지만 서술형은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어요. 어렵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장학이에요, 장학. 그래서 교육학 하실 때 장학을 조금 잘 봐두시면 좋으세요. 그러니까 교육학에서 보는 장학이랑 또 교과에서 보는 장학이 살짝 틀리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가정과 교육론 이 전공서를 볼 텐데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많이 보신 분도 있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챕터를 다양하게 구성을 해 놓으셨는데 이제 가정과 교육의 철학이라고 하는 챕터는 이 챕터는 최재현 교수님 책에는 이렇게 마인드맵 비슷한 게 하나씩 있을 거. 아이고야. 이거 찍었더니 색이 안 보이더라고요. 초록색에다가 흰색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찍어놨더니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각 챕터마다 이렇게 도식화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가정과 교육의 이제 철학적인 배경을 말해주기 위해서 가정과 교육의 기초에 대한 걸 먼저 해요. 가정과 교육은 이런 거였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근데 과거엔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래. 아니래라는 거죠. 왜, 딱 청소년기처럼, 요즘 청소년기도 아니다. 나이 40 돼서 지천명이 됐는데 지천명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새로운 이제 사춘기라고 하죠. 중년기 위기가 찾아왔어요. 가지고 있던 자기 색깔이 더 이상 그 색깔이 맞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새롭게 정체성을 가정교과는 어떤 교과야? 라고 이제 설명을 해야 할 이제 의무가 학자들한테 주어진 거죠. 학자들한테 주어져서 그거를 어떻게 이제 가정과 교과는 이런 교과입니다. 말할지를 막 연구한 결과들이 여기다 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가정교과가 필요할까라고 짧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매해 바뀌어요. 4차 산업혁명이 4차 산업혁명일 때 바뀌고 또 지금 통일시대면 통일시대에 바뀌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학회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합격하시고 나서 학회에 참석할 일이 있으면 다 이런 주제들, 요 미래의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이제 전망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챕터는 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전공서가 출간될 때는 이제 미래를 지향하는 바였지만 이게 2013년도 판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과거가 된 거죠. 지금은 또 다른 또 지향점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렇게 된 부분이 가정과 교육의 철학이에요. 자, 그래서 이 챕터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거는 그런데 그 많은 내용 중에 보는 거는 세 가지 행동체계예요. 세 가지 행동체계라고 맨날 나올 거예요. 18년, 13년, 2005년 이렇게 기출문제를 뽑아보시면서 이렇게 이게 또 나왔네? 이게 또 나왔네? 내가 답은 할 수 없지만 이게 또 나왔네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 기출 경향표에 드린 데도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그냥 행동체계를 묻기도 보통 예전 문제는 그냥 바로 행동체계를 물었다가 가까이 최근 걸로 가면 이제 무엇과 무엇을 연계를 시켜요. 여기 이 수업에서 혹은 이러한 뭐 교사의 대화에서 유추가 되는 교육과정 모형은 뭐냐? 그 교육과정 모형과 연관이 되는 행동체계는 뭐냐? 그래서 그냥 행동체계 완전히 외우고 보빅이라든가 불안 모형을 완전히 외웠다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 기본적으로. 아, 이건 이러야 하니까 이 행동체계겠네. 2018년도 문제 딱 그랬어요. 이렇게 수업 과정을 설계를 했으니까 어느 행동체계가 되겠네. 그리고 지문에 왜 이런 행동체계가 강조가 되고 있는지 이유를 쓰세요. 한 줄이 그 이유 쓰기예요. 아마 그거 갖다 가감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어려웠던 문제가 이제 세 가지 행동체계가 연계되는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논술 문제가 어려우신 거예요. 세 가지 행동체계를 연결한 질문을 쓰고 질문을 서술을 하고 해야 되니까요. 어려웠어요, 이때. 그러더니 작년 문제 빠졌죠. 여기 조금 쉬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외운다 생각하면 쉬울 수 있게, 외운다 그러면 단순하니까. 근데 이거랑 고리를 엮어서 여기 있는 답을 여기다 써야 하는지를 판단을 못하면 답안지가 나오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다음 객관식 문제에서는 뭐 철학적 관점을 묻는다거나 예전 문제에서는 가정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밖에 없을 때 해요. 99년도에. 이 책이 나오기 전이에요. 2009년도도 역시 이 책이 나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현식 교수님 책에 입각해서 나왔던 문제들 2개가 있어요. 그럼 지금은 보면 좀 다르게 되죠. 그러니까 최재현 교수님 책으로 봤을 때 여기에 가정과 교육의 개념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예전 서술 문제에 대해 답을 막 지금 구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그때 답안이 작성이 됐던 기반과 지금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는 책이 달라요. 그래서 저런 주제를 물었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가정과 교육해서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요 개념도는 한 번씩 보시면 좋아요. 틀 잡을 때. 이거를 이 가정과 교육의 철학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왔는지 교재의 구성을 보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그 철학을 보기 위해서 처음에 나온 게 가정과 교육의 기초라고 하면서 가정과 교육은 뭐예요? 정의를 내리고 이 정의가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과 교육이라는 거를 도대체 어떻게 볼 것인가 관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몇 가지 시각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시각을 얘기를 해줘요. 근데 페이지가 옛날 페이지하고 지금 페이지가 막 섞여 있어서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 선생님들 거는 가정과 교육의 이해 파트를 가시면 여기에 이제 어원이라든가 정의 이런 게 나와요. 요건 저 바꿔야 돼요. 제가 뒤에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들어가 있는 게 가정과 교육의 기초예요. 그래서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보세요. 그래서 저는 초록색 갖다가 할게요. 그래서 페이지 13페이지 넘기셔서 14페이지 가시면 가정과 교육의 기초 하면서 이제 가정과 교육의 정의가 나와요. 그래서 가정과 교육의 이제 이거 이전 책이 개념이었거든요. 이게 수정이 안 됐구나. 그래서 가정과 교육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거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길게 말이 나와 있고
뭐 15페이지에 가면 가정교과는 하면서 이제 추구하는 인간상 바로 밑에 개념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가정과 교육의 개념을 내리기 위해서 교과가 먼저 나와야겠죠. 교과란 뭐냐? 교과가 나와야 되고. 그럼 이제 교과가 나오려면 교육이란 뭐냐가 나와야 돼요. 네. 왜냐하면 교과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을 위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특정한 과목들이잖아요. 그럼 교육은 뭐냐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교육을 뭐냐로 정의하려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지금 이제 프린트가 아니라 선생님들 그 1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추구 인간상 갖다 놓는 거예요. 홍익인간 개념을 갖다 놓고 추구 인간상이 이렇습니다. 이걸 학교 교육에서 구현하는 다양한 과목들이 교과입니다. 그 중에 이제 가정교과가 있고 그런 가정교과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을 이제 교과 교육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나오냐면 안 나와요. 그래서 가정교과가 무엇이냐라는 그냥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보는 활동이에요. 그러면서 16페이지에는 그럼 교과가 뭐예요? 라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정도죠. 그럼 이제 가정교과가 그러면 언제부터 만들어졌냐? 처음부터 날 때부터 가정교과였냐? 선생님들은 기술적 가정으로 배우시잖아요. 저는 가정으로 배웠어요. 저한테는 가사라는 과목도 있었어요. 지금은 가정과학으로 바뀌어 있는 계속 이 교과들이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가정과 교육은 우리나라는 어땠나라고 보게 되면 문헌상에 나와 있는 걸로 보겠죠. 그래서 이제 17페이지에 가면은 교과 교육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교육학의 쪽에 나온 내용이죠. 하나 이제 들어가 있게 되고, 19페이지에 가면은 우리나라 가정과 교육의 역사 하면서 이제 개화기부터 해서 광복 이후하고, 그 다음에 국가교육과정에 나온 시기를 순차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조선시대에 가면은 여자들, 특히 이제 양반가의 교수들을 훈육을 하는 책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교육이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여성을 상대로 했던 교육이죠. 그래서 개화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선진 문물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되는 수업이 이루어져요. 뭐 이화여대도 이때 이화여대 각 숙대에서 여대들이 이때 많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개화기 교육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에 가게 되면은 이때는 사실 노동력을 위한 교육이었죠. 직공으로 쓰거나 이제 그 전쟁에 이제 그 여성들을 그 사용을 하기 위해서 노동력 사용을 위한 기능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재봉틀, 뭐 요리, 뭐 아니면 부기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죠. 그랬대요. 읽으시면 나와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런 특징이 있다가 이제 21페이지에 가면은 광복 후부터는 22페이지까지 교육과정이 마련이 됐다가 나와요. 국가교육과정. 그러면 이제 광복 이후에 가정과 교과의 특징은 국가교육과정의 특징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라고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광복 이후에 이제 국가교육과정은 상당히 미국의 교육과정을 많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뭐 그 가정학자가 따로 있던 게 아니었으니까 이제 미국의 교육과정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그 광복 후에 공부하신 분들이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돌아오셔서 이제 한국에서 가정과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설계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교육과정 내용이 23페이지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여성에게 이제 가정 살림을 잘하기 위한 교육을 먼저 시켰어요. 그러다가 여기 똑같이 이제 전쟁 밀리터리 룩도 나오지만 전쟁이 있고 나면 여성의 참정권이라든가 사회의 참여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서 가정 내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아닌 밖에서 그렇죠. 공립학교나 이런 데서 대중적으로 여성을 가르치는 교육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대중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의 내용이 뭐냐면 요리, 도시락 싸기 방법이거든요. 도시락은 어떻게 싸고 어떻게 해야 보온이 잘 되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가정교과는 밥 짓고 빨래하는 교과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분들이 배우실 때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배웠어요. 어떻게 청소하고 어떻게 밥을 안 치고 어떻게 바느질을 하고 이런 걸 배우는 교과라고 하는 게 그때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여기도 미국도 똑같이 그 교육이었어요. 여성이 가리키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걸 가리켰던 거죠. 근데 그와 동시에 이제 사회문화적으로는 학교에서 가리키는 게 정말 옳은 길인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시가 됐죠. 요게 이제 선생님들은 죽은 시인의 사회를 아시죠? 네, 아이들은 몰라요. 저게 뭐예요라고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데서 학교 교육이 갖고 있는 이제 강압성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런 문화가 이제 가정교과에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뭐 70년대 가면은 그렇죠. 인권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점점 더 확산이 되면서 학교 교육에 대한 이제 다른 이제 관점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정과 교육은 처음엔 그냥 가사 교육이었어요. 가사 교육이었고 이제 대중교육화 되면서 한쪽은 똑같이 가사 교육, 합리적으로 그 어떤 도구라든가 기구라든가 제가 있을 때 그랬나? 세탁기 다루는 방법이 교과서에 나오면 지금 세탁기 다루는 방법 교과서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구나 기구가 있으면 이걸 망가뜨리지 않고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약간 교양을 갖춰야 한다라는 그런 수준의 내용들이 교과에 들어왔죠. 그건 똑같이 미국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25페이지에 많이 보시게 되는 브라운이나 이제 라스터 이런 이제 미국 교육학자, 미국 가정학자죠. 가정학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가정과 교육을 계속 이렇게 볼 것인가, 이렇게 볼 것인가, 다르게 볼 것인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던져준 거죠. 그게 여기서는 19세기 초기라고 하니까 한 20년 정도 된 시기예요. 딱 그분들이 프로젝트를 받고 나서 과거에 했던 가정과 교육이 분명히 여성을 계몽한다든가 가정의 이제 능률성을 향상시킨다든가 위생을 좋아지게 한다는 면에서는 기여를 했지만 그건 더 이상 여성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그래서 가정교과가 이제 자리매김할 위치를 다시 하면서 비판과학이라는 입장을 들고 와요. 근데 그 비판과학을 들고 올 수 있었던 입장이 바로 이제 사회과학 쪽에서 이 비판과학 혹은 비판 철학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팽배했던 시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그분 그 문화를 그대로 가정교과에 접목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목했던 거는 과연 가정에서 생활하는 삶이 전적으로 가족한테만 국한이 되느냐를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자란 아이가 밖에 나가서 대인관계를 확장을 하게 되고 가정에서 먹는 먹거리가 상당수는 이미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건이고 그렇죠? 사회화가 되어 있고 가족 내에서 자녀를 돌보거나 노인을 돌보던 게 다 이미 바깥으로 나가 있고 그러니까 가정의 삶이 더 이상 사적인 삶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럼 사회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회학이나 철학적인 배경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어떻게 밥을 잘 지을 수 있을까? 밥이 조리되는 조리 원리는 무엇일까?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조리하는 게 맞나? 저걸 사 먹는 게 맞나? 왜 우리는 저렇게 주어진 밥을 다 먹기만 하지? 등등 해서 다른 관점이 이제 교과 교육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배우신 분들이 최근에 이제 그 대학에 이제 가정과 교육론 쪽에서 수업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27페이지부터 해서 28, 29까지 쭉 들어가 있어요. 바뀌었다. 많이 바뀌었다. 안 바뀔 수도 있긴 하겠지만 바뀌고자 한다. 이런 내용이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비판과학 혹은 비판이라고 하는 관점이 들어간 가정교과는 이전에 있는 가정교과와 어떻게 다를까 하면서 이 책 전반부에 소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29페이지에 가면은 세 번째 가정과 교육의 이해라고 하면서 교과 교육학의 이해가 나와요. 첫 번째 29페이지엔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가정과 교육이 예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졌다라는 것까지는 오케이, 달라졌겠구나, 달라졌는데 그럼 가정학하고는 같아 달라라는 거죠.
가정과 교과 교육학, 뭐 가정과 교육학 뭐 상관없지만 같은가 다른가 이게 그냥 가정학과에서 다루는 의식주 내용에다가 교육학 그 교수학습 방법 갖다가 넣어서 하면 되지 않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둘이 같으냐, 다르냐, 다르다면 뭐가 다르냐, 이런 또 얘기가 나와 있는 게 30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범대의 존속 이유예요, 사실은요. 왜 국어과가 있는 국어교육과가 왜 필요해? 영어과가 있는 영어교육과가 왜 필요해? 라는 거죠. 이제 4대 이제 교과교육학을 하시는 분들이 왜 교과교육학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객관식 문제 한번 나와서 보는 것 정도인데 다른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교과교육학, 저거 29페이지부터 나와 있지만 30페이지 넘어가시고 31페이지 가면 요 그림이 나올 거예요. 교과교육학의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교과교육학하고 그러니까 가정학하고 가정과 교육학은 달라라고 하면서 교과교육학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30페이지 맨 윗줄에 가시면 가르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쓸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과교육학이 일반 학문과 다른 이유는 가르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모든 지식과 기능, 모든 가정학의 지식과 기능이 아니라 그 중에 가르칠 만한 것에 대한 학문이라는 거죠. 모든 걸 다 가르치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배우셨던 그 식파트에 있는 복잡한 소화 과정은 우린 안 해요. 생물 선생님들은 하세요. 생물을 이해할 때는 여기서 어떻게 소화가 돼, 효소가 어떻고 뭐 어떤 화학작용이 있는지를 아주 면밀하게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가정과 수업에서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거보단 다른 관점이 더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각 교과별로 가르칠 만한 거, 가르칠 수 있는 거, 그런 지식과 기능을 일단 선별해야겠죠. 선별하고 잘 전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예. 그게 이제 교과 교육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교육학은 이제 교과 교육학 지식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저 교과 교육학 지식은 이제 31페이지에 가면 마지막 그러니까 아래서 두 번째 단락 정도 있어요. 이돈이라고 하면서 유명한 교육학자분이 나오시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름을 매긴 거예요. 왜냐면 가르칠 수 있는 혹은 가르칠 만한 지식과 기능이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쓸까? 아니면 교과 교육학에서 적합한 지식이니까 교과 교육학 지식이라고 쓸까? 용어를 하나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 교과 교육학 지식이라고 하는 걸 보려면 교과 교육학이 여러 가지 영역들의 교집합 속에 있다라는 걸 표시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냥 일반 내용학도 아니고 일치하지 않죠. 가정학 전반을 다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교육학해서 뭐 아이들 상담 심리를 가르치는 거 아니죠. 그렇다고 학문적이진 않지만 일반 다양한 정보나 상식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것도 아니죠. 이것들을 교과의 입장에서 선별을 하죠. 뭘 가르칠까, 뭘 넣을까, 뭘 뺄까. 선생님도 지도안 만드실 때 맨날 그러죠. 교과서에 있다고 다 안 하잖아. 이걸 넣을까, 뺄까, 더 확장할까, 줄일까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잖아요. 그와 관련된 모든 지식과 기능들을 교과 교육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PCK라고 하는 말로 용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31페이지 거기에는 이제 교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또 교수학습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지식들이 있죠. 뭐 직소를 할 건지 여기서 모집단 활동을 할지 개별 활동을 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합쳐진 게 PCK인데 무조건 요 둘만 합치는 게 아니라 학생이 누군지, 그렇죠? 어린아이, 영유아인지 노년, 노인인지 학교의 상황이 큰 학급인지 작은 학급인지 자원이 많은지 적은지 어떤 교수법을 쓰고 지금 교육과정이 어떤 상황인 등등을 다 고려해서 이제 실제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요게 31페이지에 가시면 그 교과 교육학 영역에 그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요 똑같은 그림 있죠. 그 그림 옆에 바로 있어요. 교수하고자 하는 내용,
학교 상황, 교수법, 교육과정 등 가르치고자 하는 상황 안에서 교수학습에 관계되는 모든 지식을 교과 교육학 지식이라고 하겠다. 이분의 정의예요. 이걸 쓰라고 하면 너무 어렵긴 해요. 그래서 교과 교육학 지식이라는 관점을 이제 이 가정과 교육론 책에서는 채택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가정학만 다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 교육학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아직 입증이 안 됐지만 폭넓게 있는 이런 일반 지식들로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는 이제 교사나 그 교과 교육학 학자가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봐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32페이지에는 이게 잘 꾸려져 있는 걸로 이제 다른 나라에 미국에 있는 오하이오 주의 교육과정을 하나 샘플로 보여드렸는데, 워낙에 교육과정은 문화적인 속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주거하면 뭘 배우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주거하면 다른 걸 배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파트 생활이 익숙하잖아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미국만 하더라도 아파트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대지를 관리해야 되니까 접근이 다르거든요. 그런 문화적인 속성이 강해서 나중에 32페이지에는 오하이오 주 거를 한번 보시지만 우리 쪽 느낌하고 상당히 다를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샘플을 하나 줬고, 그러면서 이제 가정과 교육이 PCK 쪽으로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관점을 갖고 있는데, 그럼 실제 어떻게 구성이 될까라고 하면서 정말 이제 이현수 교수님 책에는 이제 하라다라고 하는 일본 학자의 모형이 그대로 접목이 됐어요. 옛날 기출 문제예요, 이게. 99년도 거. 그러니까 그래서 가정과 교육학이 있고, 가정과 교육학, 교과 교육학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내용학적인 측면에서는 가정학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교육학적인 부분이 있고, 기타 이제 자원 영역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이제 이걸 쓰는 것 자체가 한번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34페이지에 가시면 요번에 조그맣게 바꾸셨더라고요. 하라다가 조그맣게 바꿔주셨고, 35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제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면서 국가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체계예요. 2개를 준 거예요. 그 36페이지에는 그 체계표에 있어서 이제 교사를 선발할 때 교과 교육학에는 어떤 영역들이 있고 내용학에 어느 게 있는지를 샘플로 보여준 거죠.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36페이지에 있는 중등 표시 과목을 갖고 4대가 이걸 갖고 이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4대에 있는 교육과정은요. 기출 문제는 여기 한번 나왔고요. 4대에 있는 교육과정 편성이 나올 가능성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게 가정과 교육학이 뭐야를 하기 위해서 교과 교육학부터 시작을 해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교과 교육학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왔고, 그럼 가정학은 어떻게 되어 왔나? 가정과 교육이 가정학에 대한 변화를 봤죠. 근데 가정학이 이제 대학의 상문으로 자리 잡으니까 이제 중등이나 이제 학생들을 위한 교과가 만들어졌겠죠. 그 교과가 만들어진 거는 국가교육과정에서. 우리는 해방 후 국가교육과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국가교육과정의 틀에서 과목이 뭐가 있고 뭐 남녀를 가리켰으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펴러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교육과정사예요. 최근에 교육과정사는 교육과정에서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함기라. 예. 교육과정 역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학문 분야지만 선생님들한테는 그렇게 의미가 있는 분야가 아니어서 요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국가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가정과 교육과정이 바뀌었다. 이해. 그랬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정과 교과 교육학을 보는 입장이 뭐냐 하면서 이제 권한 게 교과 교육학 지식이라는 관점이 나는 그 교과 교육학 PCK 관점으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해주고 나서 예전에는 내용 체계학이 이랬고 지금은 PCK 입장에서 이제 국가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소개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건 지금까지 바뀌어온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제 어원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가정학의 어원 하면서 37페이지가 나와요. 37페이지에 어원이 같이 나오고
여기 있는 거를 보시려면 오늘 프린트 7페이지 걸 같이 보셔도 돼요. 근데 요거는 뒤에 또 가정학의 성격하면서 나오니까 그때 가서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원을 찾은 이유는 가정학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이름부터 가는 거죠. 왜 가정학이라 그랬어? 교육과정 개정될 때마다 많이 나오는 게 이름을 바꿀까? 기술적 가정이 된 이후로 이름을 바꾸면 어떨까요? 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 이름을 바꾸자가 우리도 많이 들어오지만 더 많이 압력이 들어오는 데가 초등학교 실과예요. 왜 거기는 실과예요? 라고 하면서 이름을 똑같이 기술적 가정으로 하든가 아니면 중등에서도 실과를 쓰든가 왜 안 바꿔요? 그러면은 이제 막 그 각종 양측의 학자분들이 첨예하게 맞붙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교육부에서는 어느 쪽 말을 맞다고 해줄 만한 능력이 안 되면 하던 대로 하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예, 우리는 그냥 가정이라는 말을 이제 고유하게 쓰고자 하니까 가정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를 먼저 이제 어원부터 찾아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가정학의 어원은 뭐 그냥 쓰면 홈 이코노믹스라고 써요. 37페이지에 나와요. 그래서 홈 이코노믹스까지 좋았는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갑자기 아리스토텔레스로 넘어가니까 어려워하신 것 뿐이에요. 네. 학자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38페이지 가시면 자, 홈 이코노믹스를 찾기 위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책까지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실천 이성이라고도 하고 뭐 practical reason이라고 하는 게 가정학의 그 교과의 성격과 가정 교과도 상관없으시고요. 가정학도 이런 성격이 강하거든요. 잘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사실 여기서부터 용어가 나왔으니까 계속 지속이 됐겠죠. 서양 학문 안에서요. 그래서 38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어원에 대한 5가지 범주가 나와요. 그래서 뭐 사이언스부터 해서 이제 뭐 위즈덤까지 나오는데 우린 거기서는 세 번째 있는 프랙티컬 리즌 정도만 보시면 돼요. 쓰라고 하면 어려운 문제니까 그냥 프랙티컬 리즌에서 실천이성이라고 보통 해요. 그러니까 리즌은 보통은 이성 혹은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프랙티컬하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프랙티컬에 대한 의미 뭐 또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력이에요. 합리적 리즈닝이기 때문에 참된 이치에 따라 이렇게 나오긴 하죠. 근데 프랙티컬이란 말이 붙은 이유는 반드시 행동을 수반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영역이 가정학의 영역이다라고 봐줬어요. 그래서 38페이지의 practical reason에 보시면 이제 그 practical reason이 누굴 대상으로 하냐, 개인을 대상으로 하냐, 가족을 대상으로 하냐, 사회를 대상으로 하냐 중에 가족을 대상으로 할 때를 이제 economics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어원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홈 이코노믹스는 두 개를 합친 거다. 프랙티컬과 리즌의 합성어다. 합리적이지만 행동을 요구하는 합리성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이렇게 인간을 위해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참된 이치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것. 이게 뭘까요? 그러면 프랙티컬 리즌 쓰실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너무 뻔하게 내 이치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원이 여기다. 어원이 여기였는데 나중에 가면은 뭐 휴먼 에컬로지도 있고 39페이지 가면 패밀리 앤 컨슈머 사이언스도 있고 그래서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용어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냥 홈 이코노믹스가 실천이성이라고 하는 고대의 철학에서부터 왔어요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중간엔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가정학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39페이지부터 내용이 나오는데,
가정학의 정의는 여기는 제가 빼놨어요. 뒤에서 한 번 더 볼 거예요. 가정학의 정의는 40페이지에 가면은 가정학은 뭐예요? 라고 하면은 나중에 프로페션이라고 해서 그냥 한 표현으로 쓸 거예요. 40페이지에 가시면 가정학의 영역 위에 가정학회에서는 하면서 이제 브라운과 파울로치가 낸 간단한 정의가 있어요. 인간에게 직접 봉사하는 사명지향적인 학문입니다. 얘가 뒤에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올 때 마저 같이 볼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원과 정의와 가정학이 뭐예요? 라고 어원을 찾고 가정학의 어원을 찾고 그 어원에 근거해서 이제 가정학의 의미를 나름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학자의 정의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의는 아니에요. 어원은 이제 실천이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찾았고 그렇구나. 실천이성이라는 데서 일단 아주 기본적인 어원은 거기서 찾았고 프랙티컬 리즌을 찾은 거고요. 이제 그 의뢰를 받은 이제 브라운 등의 학자가 정의 내린 거는 사명지향이에요. 학문이다. 나중에 프로페션이라는 말로 들어가요. 뒤에서도 나와요, 선생님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어원이 이러니까 우리는 가정학을 뭐라고 정의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서에 쓴 거죠. 보고서에 쓰신 거예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온 문제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요. 그랬구나. 그런 연구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가정학 혹은 뭐 가정교과 교육학은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다룹니까? 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 40페이지, 41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인데 다른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할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가르쳐야 할 내용. 뭘 가르칠까? 뭐 피복에서 재료를 가르칠까? 바느질을 가르칠까? 뭐 어제 이제 카페에 질문 하나 주시긴 했는데 우리가 피복 중에 기출문제 중에 식탁보 계산하는 거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지 않기를 권합니다라고 적어드리긴 했는데 그게 기술적 과정으로 통합이 된 첫 번째 교육과정 7차일 거예요. 7차가 통합이 되면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생활용품이란 단원이 갑자기 들어갔어요. 선생님이 혹시 그거 배우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별별 커튼감 계산하고요. 아까 식탁보도 사각 식탁보일 경우 원형 식탁보일 경우 이런 게 교과서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산하라고 임용고시 문제에 나온 거죠. 그걸 왜 임용고시 문제? 근데 교과서에 있었기 때문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젠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수업이었어요. 이만한 식탁보에 커튼은 더 컸죠. 이걸 어떻게 해요? 재봉틀도 없는데.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내용을 교과서에 실었잖아요. 아까 우리가 교과 교육학이라는 거는 가르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가르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임용고시에는 문제가 있지만 7차 이후에 이제 뭐 개정 7차 이렇게 돼서는 걔가 빠져버렸어요. 아예 없어요. 해봤자 토시 만들기 정도가 좀 남아있나요? 실과엔. 그래서 한 번 나오고 사라진 문제예요. 교과서에도 없고 어느 전공서에도 그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권하지 않는다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교과서 버전이 한 서너 개 있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계산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계산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겠죠. 예. 그래서 명작 지식이에요, 그게요. 커튼 만들기, 식탁보 만들기를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배워야 할지 배워야 하지 말지, 왜 넣는지, 왜 빼는지에 대한 2차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요거는 뭐, 아시하고, 이제, 7 친구들에 대한, 아시방과 7 동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시하고 바느질에 필요한 7 친구들이 싸웠구나. 본인의 장점을 드러내고, 다른 친구의 단점을 고변을 해서 본인이 더 잘났다라고 이제 하는 게 동화의 주제예요. 그래서 국어과에서는 그냥 이걸 해요.
전래동화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우린 이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왜 다 여자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다 여자예요. 네. 누워있는 아씨도 당연히 여자지만 바느질 도구가 다 여성 캐릭터예요. 이렇게 보면은 왜 여성 캐릭터였을까?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그쵸, 뭐 성역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이걸 이제 2차원적 이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국어교과에서는 전래동화로 쓰겠지만 가정교과에서는 성역할이 변화하면서 쓸 수도 있게 돼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게 사실은 교사가 이제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학문에 대해서 좀 조예가 깊으면 저런 부분까지 같이 아이들한테 접목을 할 수 있기는 하죠. 그런 게 이제 1차적 이해와 2차적 이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가정과 교육학의 정체성 하면서 프로페션이 나와요. 세 가지 행동체계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프로페션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선생님들. 그래서 여기서는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정과 교육학이 어원이 어땠고 새롭게 바뀐 정의가 어떻고 이제 가정과 교육학을 이제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풍부한 맥락을 다 알아야 돼요라는 취지에서 정리를 해주고 나서 그럼 지금 현재 적합한 가정학이나 가정과 교육학의 정체성은 뭐냐? 그래서 일단 학문적인 교과 교육학으로서의 학문적인 입장을 따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프로페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사명지향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브라운 박사가 한 말이에요. 브라운 박사의 입장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페션이 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학이 프로페션인데 가정학을 배운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프로페션이라는 학문을 배우고 나면 배우지 않은 아이와 배운 아이가 차이가 나야 되잖아요. 그럼 배운 아이들은 뭘 갖추면 좋겠냐라고 하면서 또 역시 또 브라운이 말한 거예요. 세 가지 행동체계를 소개를 해요. 그 세 가지 행동체계를 처음 말한 이제 주창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버마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마스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 제일 어려워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가정과 교육은 성격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다라고 성격을 말했는데 나는 여기 말한 프로페션이나 이제 혹은 뭐 실천 이성이나 이 입장에서는 지금의 가정과 교육은 실천 학문이 맞다고 생각해. 이건 최재현 교수님의 주장이에요. 실천 학문이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실천 학문이 뭔지 다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입장에 같은 맥에서 가정과 교육의 비전과 사명과 목표를 언급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를 볼 거예요. 세 가지 행동 체계를 볼 거예요. 조금 쉬었다 걔는 보고 이제 학문의 유형을 볼게요. 자, 43페이지에 가면 그래서 가정과의 어원이 뭐고 정의도 내렸고 사실 정의 내린 데서 사명까지도 다 해놔요. 그러면 어원이라든가 새로운 개념 정의가 되면 학문적인 분류가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 학문이 갖고 있는 걸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또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의 범주를 가져다가 설명을 해요. 44페이지에 가시면 있어요. 44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있고 프린트 8페이지에도 같이 있어요. 프린트 8페이지. 그러니까 보기 편하신 걸로 보시면 돼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5가지로 윤리학에서 구분을 하고 그 중에 가정학은 프랙티컬 리즌에 속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분류를 했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제 지식이라든가 합리성이 필요했으니까 그게 학문화된 거예요. 그걸 예전에 이제 그리스나 로마 때는 다 귀족들이 학문의 분류 없이 그냥 본인들의 사유가 그냥 학문이 됐지만 나중에 이제 근대화 되면서 이게 학문으로 다 이렇게 분류가 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 분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리즌을 갖고 학문 쪽으로 분화된 걸 봤더니 순수 학문이 있고 프로페션이라고 하는 사명지향 혹은 사명지향적 학문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해석적 학문이 있다라고 분류를 했어요. 브라운이 분류를 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류한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한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분류한 거지 응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수 학문이 갖고 있는 성격, 사명 지향이 갖고 있는 성격, 해설사 학문이 갖고 있는 성격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순수 학문은 그냥 그 자체가 학문 자체의 목적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왜 기하학을 하나요? 그러면 그 기하학 자체가 학문적인 목적이 되고, 해석은 말 그대로 미학, 즐기고 향유하고 감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데죠. 근데 이거 자체로 순수하게 그냥 목적들이 있어요. 순수 학문이나 해석학이나. 근데 사명지향적인 학문들이 있더라. 의학. 누굴 고쳐요. 근데 분명히 굉장히 많은 양의 지식과 기술과 논리들이 필요한데 직접적으로 사람을 고치거나 아니면 사람한테 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명지향적인 학문, 프로페션이라고 불렀고, 바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인적 서비스가 있고 간접적으로 사람을 도와주는 비인적 서비스가 있다라고 본 거죠. 이렇게 구분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재 44페이지에도 있고 프린트 8페이지도 같이 있어요. 8페이지에 있는 건 이게 조그맣게 제가 줄인 거예요. 네, 다른 전공서에 같이 이렇게 줄여놓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 있는 학문들 보면은 우주공학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을 때 우주공학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지금의 학문들을 여기다 이렇게 분류를 해봤더니, 우리는 가정학은 그냥 가정학이 갖고 내면의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배워서 가족과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려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학문인 거예요. 물론 당연히 학문적인 깊이와 논리들이 당연히 있죠. 직접적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학문이니까 이제 사명지향 분야 중에선 인적 서비스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브라운이 학문의 유형을 분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명지향적인 학문입니다. 프로페션입니다. 그러면서 44페이지에 가시면은 프로페션이 다른 학문하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 5가지로 44에서 45까지 있어요. 근데 이제 주요 말은 아까 봤던 practical reason이에요. 합리적이어야 되고 실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합리적인 거는 그냥 논거가 맞는 정도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람직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1번부터 5번까지 쭉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학자는 사회에 개입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물론 수학을 하시는 분들은 안 그러실 수 있겠지만 학자는 사회 현상에 그렇게 개입할 필요가 없지만 가정학자는 개입을 해야 돼요. 지금 보이는 현상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명지향 학문은 실제 있는 사회 현상이나 지금 현실하고 동떨어져서 이제 존재하기 어려운 학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해야 되고 가능하면 바람직한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5가지로 나와 있으니까 읽어두시면 돼요. 이것도 브라운이 말한 거예요. 논문에 있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은 이제 45페이지 가시면 요게 있을 거예요. 45페이지 가시면 그럼 가정학이 뭔지 알겠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학문인지 알겠는데, 그럼 가정학하고 가정과 교육학은 달라? 가 된 거죠. 우린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달라라는 거를, 왜냐하면 이 브라운이 가정학자인데 가정과 교육학의 정체성을 정립해달라고 의뢰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정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정학은 이런데 가정과 교육학은 어때? 라고 이제 말한 거를 정리를 한 거예요. 표로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학은 특정 영역의 문제에 한정이 되지만 가정과 교육은 일상의 모든 영역에 이제 포괄적으로 적용이 된다. 브라운의 주장이니까 이게 맞네 틀리네는 이제 공부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가정학은 특정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데 관심이 크다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관심이 크다면, 가정과 교육은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키우고 지금 문제가 안 있을 수 있으니까 문제를 이후에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학은 특정 문제에 대해서 치료적인 차원이 강하다면, 가정과 교육학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만한 문제에 대해서도 예방을 하려는 차원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정학엔 가족 상담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죠. 분야가 있잖아요. 이 가족 상담이란 분야가 가정과 교육에 들어오면 어떤 내용으로 들어올까요?
가족 상담하고 교과서에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물론 상담 교과서에 들어가 있겠지만 우리는 안 들어가 있죠. 뭐가 있을까? 왜 맞아요. 의사소통. 그렇죠? 의사소통이라는 부분, 대인관계, 그렇죠? 가족의 역할 관계 이런 걸로 들어가 있어요. 그걸 한다고 지금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걸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아이들이 와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우리 일반적인 거 가르치지만 실제 선생님들 학급 아이 중에는 엄마 아빠하고의 관계 굉장히 심각할 수 있잖아요. 그걸 교사가 해결할 수는 없어요. 네, 교사는 거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우린 예방가니까. 그래서 그때는 선생님하고 얘기해보자가 아니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이제 소개를 해주고 이제 그 전문가하고의 상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찰을 해주는 게 맞지 여기다 가족 상담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예방하거나 혹시 그와 관련된 문제가 있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일반적인 방법들을 알려주게 되는 게 가정과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45페이지에는 가정학과, 가정과, 교육학의 차이가 들어가 있고요. 46페이지에 가면 그럼 이 교육을 받은 사람, 가정학은 학문이기 때문에 학자예요. 물론 학자적인 입장도 있긴 한데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하고 어떻게 다를까라고 하면서 46페이지에는 이제 또 유명한 학자 중에 하나 이제 피터스의 얘기를 들어서 한 6가지가 나와요. 6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결과는 피터스가 말한 것처럼 가정과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제 교육받은 사람으로서의 이와 같은 행동이나 자질을 갖춰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자질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요소를 3개로 압축을 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 볼 이제 하버마스를 여기서 연결을 하는 거죠. 한번 나중에 46페이지에 있는 교육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읽어보시면 하버마스가 말한 3가지 행동체계하고 잘 맞는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예요. 자, 그럼 우리가 10가지 한 것 중에 기억해야 될 건 뭘까요? PCK에 나왔고 기억이 났어. PCK 났어. PCK 하나 기억이 났고 뭐 실천 이성이나 프로페션이나 이런 거 정도 한 번도 다 안 나온 거예요. 3가지가. 여기서 한 번 나온 거는 이제 아까 하라다의 책에만 한 번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17분이니까 한 35분 정도까지 쉬고 나서 이제 하버마스로 들어가기 시작할게요.